최근 한국 편의점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이 문화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엇인가요? 최근 일본 SNS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한국 편의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편의점 알바생이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일본 SNS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일본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진 보고.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정말 이게 제가 생각해도 이 사진은 일본인들이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바를 할 때 손님이 없어도 그냥 서 있어야 돼요. 멍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님 없는 시간에 틈틈이 공부를 한다? 이제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그 반응이 부럽다. 일본도 한국처럼 변해야 된다. 일본은 왜 이 모양이냐?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일하는 중에 물만 마셔도 본사에 신고를 한다. 뭐 이러한 댓글도 달렸고, 그리고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직원들이 계산대에서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뭐 이러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물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걸고 본사에 신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이런 안내 문까지 붙였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유연한 자세? 이러한 것들을 그냥 보고 못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일본 네티즌 같은 경우는 한국이 느슨하기보다는 일본이 비정상적으로 엄격하다, 좀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일본이 비정상적인 거죠. 제가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살고 계신 분, 그리고 일본에서 뭐 알바라든가 일을 해보신 분들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에서는 손님이 없을 때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으면은 또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손님이 없을 때는 뭔가 일을 하는 척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뭔가 일하는 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다,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 일본인 지인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저하고 마트를 갔었는데, 그분이 마트에 가서 이제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것도 한국에서는 좀 논란이 전에 좀 있었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일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일본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한국이 부럽다. 일본도 한국처럼 노동자의 인권을 좀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라면서 좀 부러워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 정치인이신데 좀 진보적 정치인이시고, 그리고 그 인권이나 좀 노동권이나 좀 이러한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계셨던 분이라서 좀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눈으로 봤을 때 한국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알바가 틈틈이 공부를 한다? 일본에서는 이거 신고하는 거죠. 근데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야, 한국에서는 알바가 공부하면 기특해 한다.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하는데 정말 얼마나 기특하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댓글이 달렸는데, 제 생각에도 정말 알바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바를 한다? 기특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알바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기특한 모습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거를 신고를 한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좀 굉장히 좀 경직되고 딱딱한 그런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한국과 일본의 행정 방식 차이로 놀라기도 한다는데 어떤 부분들인가요? 또 하나 한국에 관광을 왔던 일본인이 올린 사진이 일본 SNS에서 좀 이슈가 된 그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시면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신호등에 그늘막 세워져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 보고 사진 위에 글 써져 있는 거를 보면은 한국에 갔을 때 이거 정말 좋았다. 일본도 이런 곳에 세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너무 엉뚱한 데 쓴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대로 된 곳에 세금을 사용한다 라면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올리니까 또 다른 네티즌이 그늘막만 있는 게 아니라 신호등 장수 의자도 있다. 그러면서 신호등에 앉을 수 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그 사진을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네티즌은 버스 정거장에 냉난방 의자도 있다 라면서 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이 많다, 부럽다, 좀 그러한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 반응 보면은 일본은 생각이 딱딱해서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은 여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쉽다. 좀 이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의 해외 경험 부족이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일본인들의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보통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한 50% 정도 되고 한국은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7%. 이거는 뭐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정말 해외여행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 17% 안에는 그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뭐 이러한 이유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즐기기 위해서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극소수의 일본인만 해외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유학도 안 갑니다. 해외 유학도 안 갑니다. 한국 해외 유학생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가는 사람도 정말 극소수고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도 정말 극소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에 나가지 않게 된다면은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가 있다. 좀 그러한 우려에서 예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떠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냐 하면은 젊은이들 아웃바운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공짜로 해외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정책이에요. 젊은이들이 하도 해외에 안 나가니까 이제 정부에서 돈을 대주면서 해외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전 국민을 상대로 여권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일본이 10년 여권 발급 수수료를 16,300엔에서 9,300엔으로 내렸습니다. 한 15만 원 하던 것이 87,000원 수준으로 한 6만 원 정도 저렴해진 건데 일본인들이 너무 해외에 안 나가니까 이 여권 수수료를 조금 내리면은 일본인들이 좀 여권을 만들고 좀 그걸 계기로 해서 해외 여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유로 좀 이렇게 일본 정부가 여권 수수료를 내리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 문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본은 정말 매뉴얼에 의해서만 좀 일을 하거든요.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일을 하니까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좀 일본에서 일하신 분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매뉴얼대로만 일을 한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일의 효율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심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매뉴얼이라면 한국은 뭐 융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정말 매뉴얼도 없이 융통성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 보면은 매뉴얼도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융통성까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한국은 매뉴얼에 맞춰서 좀 융통성 있게 잘 일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걸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한국 기업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 보면은 운명이 완전히 갈렸잖아요. 일본 기업들 보면은 지금 완전히 일본 뭐 전자기업들 다 망했죠. 그리고 일본의 마지막 남은 그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까지도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뭐 현대차도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 기업이 됐죠. 피지컬 AI 만들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좀 갈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서비스 문화만큼은 늘 칭찬을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그게 세계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걸까요? 일본의 서비스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훌륭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로봇처럼 일을 하잖아요. 일본 료칸에 가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는데 료칸에 가면 키모노를 입고
이제 손님이 오면은 바닥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갈 때는 90도로 절을 하면서 손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절을 하고 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러한 모습을 외국인이 처음 가서 봤을 때는 와, 서비스 정신이 정말 투철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효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겉모습으로는 보기 좋을지 모르겠는데 효율은 떨어집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매뉴얼대로만 행동을 하고 정말 서비스 정신, 뭐 손님은 왕이다 이러한 부분에서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효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면서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 사회 같은 경우는 일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 최근에 한국에 여행 오는 일본인들이 많이 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컬처 쇼크를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AI, 자동화 시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노동 문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을 봤을 때 한국이 훨씬 더 잘 적응하겠네요.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직업들이 뭐 사라지게 될 거고 이미 뭐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AI가 등장을 하면서 AI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AI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이 AI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정말 지금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융통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뉴얼대로만 한다라면은 AI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값은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값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고 여기서 이제 창의력을 발휘하고 한다면은 그 결과값은 정말 다른 정말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더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딱딱한 일본식의 매뉴얼 문화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매뉴얼대로만 일을 하게끔 강요하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봇을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피지컬 AI입니다. 이제 사람이 노동력이 하는 거를 이제 로봇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봇이 물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비스 현장에도 로봇이 들어가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게 곧 우리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을 로봇처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사람을 로봇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일본의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의 그 기업 문화라던가 그 일본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로봇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AI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젊은 세대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본 젊은이들 얘기 들어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좀 인식을 하고 있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도 좀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 연령대 아니면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많은 그러한 분들이 주로 만나게 되는데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간호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트나 가게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서비스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뭐 의사라던가 뭐 교수라던가 이런 분들도 좀 제가 종종 만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본은 너무 딱딱하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면서 물도 못 마신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게?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인들도 좀 문제점을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라는 사회 자체가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와, 한국은 다르네?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되네, 한국은? 라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되는 것 뿐이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일본은 그 직장에서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핸드폰 충전하면 도둑이 됩니다. 전기 도둑이라고. 예, 전기 도둑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삭막하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선을 넘었다고 할까? 좀 너무 멀리 가버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출연료가 좀 논란인데요.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배우의 출연료가 일본 배우보다 10배 높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이거는 작년에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한국과 일본에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특히 일본 배우가 작년에 넷플릭스 10주년 행사에서 좀 한 발언이 일본에서 크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야마다 타카유키라는 배우가 일본 배우의 출연료는 너무 싸다, 올려달라. 10주년 행사에 그 넷플릭스 측에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러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본 언론에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됐고, 일본 네티즌들이 좀 부정적인 그러한 댓글들이 기사들에 굉장히 많이 좀 달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마다 타카유키 이 배우가 어떤 배우냐 하면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인기가 있었죠, 이 드라마가.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넷플릭스는 해외의 드라마를 보는 그런 플랫폼, 아니면은 일본 작품 같은 경우는 이미 TV에서 방영됐던 그러한 것들을 보는 그러한 플랫폼 정도의 인식이었는데, 살세계 감독 무라니시가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오면서 이게 일본 AV 산업을 다룬 그러한 드라마거든요. 근데 TV에서는 이러한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제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러한 주제고,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흥미를 끌면서 일본에서 이제 크게 좀 히트를 친 그러한 작품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꽤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일본에서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일본인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각인이 됐고, 재미있는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생기면서 좀 일본에서는 좀 저변이 넓어진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출연한 배우가 일본 배우의 그 출연료가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좀 논란이 됐었죠. 일본 주연급 배우의 출연료를 보면은 TV 드라마 주연급 배우 출연료가 회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보통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배우하고 비교해 보면 적게는 한 3배, 많게는 한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 배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페이를 받고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받는 출연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산업 구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건데, 일본의 어떤 고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배우들이 되도록이면은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출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출연을 하고, 되도록이면 얼굴을 알리는 쪽으로 많은 작품에 다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출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선 어쨌거나 얼굴을 알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광고로 수입을 올리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료는 적지만 일단 얼굴을 알리고 유명해지면 그 이후에 광고 수익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부업에서 더 많은 돈을, 이제 부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입을 올리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좀 이런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일본 배우들의 몸값이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비교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일본 배우의 출연료가 너무 작다, 좀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일본에서 좀 이슈가 됐었죠. 배우들의 몸값뿐 아니라 콘텐츠도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작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일본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그러한 작품이 있나요? 지금 당장 생각을 해봐도 기억에 떠오르는 그러한 작품은 없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살세계 감독 무라니시라던가, 그나마 좀 넷플릭스 상에서 좀 인기를 좀 세계적으로 끌었던 작품을 든다면은 뭐 아리스 인 보더랜드라던가, 뭐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던 시티헌터 영화판 이라던가, 뭐 굳이 또 든다면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쇼군, 뭐 이 정도 들 수가 있는데, 쇼군 같은 경우는 일본 드라마가 아니라 미국 드라마죠. 미국 자본으로 미국 사람이 만든, 일본을 주제로 해서 일본의 역사,
시대극을 주제로 해서 만든 미국 드라마인데 뭐 이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뭐 인기 끌었던 작품들 보면은 오징어 게임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더 글로리라던가 폭삭 소가수다, 뭐 사랑의 불시착, 마이데몬, 눈물의 여왕, 뭐 킹더랜드, 뭐 이런 것들 예로 들 수가 있겠죠. 한국 작품은 이제 일단 나오기만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레벨 자체가 다른 거죠. 다른 세계의 작품이라고 뭐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한국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작품은 인지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도 힘들고 인기를 끌었던 작품도 없고 뭐 그러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뭐 일본 콘텐츠 산업이나 뭐 연예계에 구조적인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잘 만들어진 작품은 누가 봐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만들어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넷플릭스라던가 전 세계적인 OTT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서 잘 만들어진 작품 하나가 업로드가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만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작품들은 잘 만들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거고, 만약에 일본 작품이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일본 작품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부분에서 작품성이라던가 좀 대중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일본 특유의 감성이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뭐랄까 좀 잔잔한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본 특유의 감성을 좀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취향을 많이 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감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잖아요. 한국에서 일본 배우들 연기 이야기할 때 항상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무 좀 과하게 감정 표현을 한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오버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일본 작품을 봤을 때 좀 공감대가 형성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작품이 일본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한국 작품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졌고 시나리오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재미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자기가 감정이입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이고, 배우들도 연기를 정말 잘하고, 저는 뭐 한국 작품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서 좀 그러한 부분들 보고 있으면은 참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한국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작품의 완성도가 높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소수의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좀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 배우들이 한국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할까요? 이거는 한국과 일본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 측에서 일본 배우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에 주연급 배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연급인데 한국 배우의 뭐 10분의 1, 뭐 3분의 1 정도의 개런티만 주면 되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주연급 배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 쪽 배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한국 작품의 시장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일본에도 진출할 수 있고 뭐 다른 나라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고, 좀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 배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뻔하죠. 한국 시장, 한국 드라마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화할 수 있는 그 무대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유명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일단 한국에서 뜨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작품에 출연을 해서 얼굴을 알리고 유명해지면 세계적인 배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한국에 와서 좀 한국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뭐 아이돌이나 일본
그 가요계나 일본 그 배우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한국 작품에 출연을 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좀 세계적으로 활동의 발판을 좀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하게 한국 콘텐츠는 성장 중이라고 봐야 할까요? 오징어 게임이 너무 크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해서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에 대해서는 좀 한국에서는 좀 뭐랄까 묻힌다고 해야 할까, 주목받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비영어권 시리즈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시청 1위를 하고 있고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듯이 꾸준히 한국 작품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작품을 주목을 하고 있고 일단 괜찮다 싶으면은 전 세계에서 진짜 정말 크게 1위를 하고 사랑을 받고 그러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 인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노동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일을 하면서 물도 못 마신다? 이거는 노동 인권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좀 이러한 차이점에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지금 갈라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AI 시대, 피지컬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매뉴얼대로만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회사들, 삼성과 SK하이닉스, 뭐 현대라던가 그 위에의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일본과 다른 그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더 발전한 그러한 좀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좀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